그래서 먼저 뭐 볼 거냐면요. 첫 번째로는 위성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8이야. 책으로 따지면 8이고 9장이고 9장은 이제 무선통신기기. 10장은 안테나공학. 안테나공학. 그리고 11장이 전송솔로. 12가 데이터 전송 방식하고 프로토콜. 13이 랜하고 TCP/IP. 14가 정보통신망. 15가 신기술하고 방송통신 서비스. 무선 쪽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전공이 RF거든요. RF 파워앰프 설계거든. 그래서 나한테 토스 하신 것 같아. 안테나 쪽이 많아서, 이쪽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15.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총 7회를 하는데 1, 2, 3, 4, 5, 6, 7 해도 안 맞는데, 그렇게 유성통신을 오늘 3시간 동안 하기에는 책의 내용은 많지만 시험 문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위성통신하고 무선기기를 오늘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선기기가 아마 좀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안테나 공학을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송솔로,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과 프로토콜,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하고 이제 프로토콜이 이제 TCP/IP 이 부분이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이, 요즘에 이렇게 고등학생들 저희 요번 달에 시험 있는 유선공학 같은 유선공학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유선 네트워크 공학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렇게 실업계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선이면은 거의 이제 전송솔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요. TCP/IP. TCP/IP, 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왜냐하면 지금 통신망 자체가 전부 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죠.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야 안테나가 되게 어렵고 무선공학 수식만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생활에 이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이 이제 이런 랜이라든지 이제 TCP/IP, 이게 이제 TCP/IP가 말이 TCP/IP지고 인터넷이거든요. 그쵸? 우리 인터넷 관련 이제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들이 최근에 전공과 상관없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유선공학이다 그러면은 거의 케이블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특성, 광 케이블의 특성, 그 다음에 전화 케이블의 특성, 그 다음에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의 특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전송로 관련된 내용들이 아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유선, 무선, 광선의 경계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 무선이야. 분명히 무선인데, 또 전체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실제 무선으로 선이 없는 건 한 20%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 핸드폰하고 기지국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다 또 유선이거든.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이 예전에는 전화망 따로, 그 다음에 인터넷망 따로,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망 따로 다 구분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다
다 이걸로 다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나 경계선 같은 들이 이렇게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도 그냥 예전에는 뭐 무선이면 무선만 냈고, 전파에 대해서만 냈고, 그 다음에 유선이면 케이블에 대해서만 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쪽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최신 기술 같은 것들 한 문제 정도 통신 이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VoIP라든지 뭐 저기 뭐 유비쿼터스라든지 이게 새로운 기술 시스템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할 때는 뒤에 나가는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RFID라든지 뭐 블루투스 지급이 와이브로,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또 또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은 그 다음에 또 저기가 많죠. 요즘에 그 뭐지? 4차 산업. 4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관련된 게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그럴 때 이제 그런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떤 시스템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어떤 개념인지 이렇게 말 그대로 정의 있죠. 그렇죠? 용어의 정의나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얘는 뭐야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뭐 물론 일반 상식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시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필기를 조금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위성통신 정리를 조금 하고요. 거의 이제 핵심 정리 방법. 뭐 이거 뭐 이렇게 양이 많아서 장황하게 다 설명하는 것보다 거의 이제 핵심 정리 식으로 이제 수업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7번, 7회에 걸쳐서 이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위성통신.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고 하면 이런 송수신 장치가 이렇게 통신회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송수신 장치는 외부에서 어떤 정보, 데이터나 뭐 데이터 같은 거를 이게 뭐 아날로그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날로그나 이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요. 송신장치, 그러니까 송신부 보내주는 사람, 정보원, 그 다음에 이 정보가 가는 정보 목적지, 그 다음에 통신회선, 이게 통신의 3요소죠? 통신의 3요소예요. 그런데 이 통신회선의 형태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이에요. 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통신이죠. 그렇죠? 광케이블. 일반 유선에 비해서 이제 광케이블은 여러분 앞서 배웠겠지만 유리 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적이거나 전자적인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전기적, 전자적 무유도성이죠. 가장 큰 특징이.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유선, 무선, 광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선 중에 또 포함된다면 이제 인공위성. 위성도 어디에 속하냐면은 이제 무선 쪽에 속해요. 여기서 우리가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어떤 것만 위성통신이라고 하냐면요. 인공위성하고 지구상에 있으면 왜 이렇게 커다란 이제 안테나들 있죠? 이렇게 접시형 안테나, 파라볼라, 이 접시형 안테나, 이런 접시형 안테나, 요 사이 통신하는 거를 위성통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에서 뭐 지구의 정보, 찍은 정보라든지 우주 정보 같은 걸 보내주고 이쪽에서 받고, 또 원래 위성통신은 대륙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구 반대편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성, 이제 이렇게 통신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 이제 위성통신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통신의
통신의 목적은 뭐예요? 멀리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싸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게 보내는 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장 싸고 빠르게 보내면 돼요. 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의 목적은 멀리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주면 되지, 말로 하면 되지, 못하러 저기 뭐 이렇게 문자하고 막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는 가까이 있는 뭐 전체 지구상을 보면은 이제 가까이 있는 지금 그냥 케이블로 대륙이 뭐 이렇게 아시아가 뭐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저기 이렇게 된 게 있으면 아시아나 대륙 내에서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해요.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대륙하고 대륙과는 이제 케이블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해저 케이블도 연결하긴 하는데 대륙과 대륙 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 즉 지구 반대편까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위성통신이에요. 얘는 굉장한 장거리.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 얘는 원래의 목적은 이제 대륙 간 통신이죠. 장거리가 목적이에요. 장거리. 장거리에 유선을 깔았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여러분 이제 유선 통신설로 저기 앞쪽에서 1권에서 유선 배워서 알겠지만, 케이블이 길어지면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중계기 필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아무리 케이블을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신호가 점점 가면 갈수록 신호의 세기는 점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잡음 같은 게 또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광이라 하더라도 빛이 쭉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빛이 나중에 이렇게 멀리 장거리 이렇게 휘어가면서 이제 산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재생중계기라든지 중폭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륙과는 땅속으로 해저 케이블을 심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이제 한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사막 같은데 모래폭풍이 오고 한 사람이 뭐 한 두세 사람 지나갈까 말까 하는데 기지국 세우고 뭐 자주 막 몇 킬로 한 2, 3킬로 근방마다 우선 기지국 세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배들이 떠다녀요. 그쵸? 배들이 떠다니는데도 얘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선통신 스마트폰 뭐 이렇게 001 SK 터지게 한다고 온갖 기지국을 뭐 바다에 뭐 부표 띄우듯이 띄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대륙간 통신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통신이 열악한 지역 있죠. 굉장히 산악지역, 히말라야 산꼭대기,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바다, 해상, 이런 데서 기존에 있는 통신 시스템이 설치하기 힘든 곳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게 이제 위성통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막 산악지대나, 그 다음에 바다, 해저는 아닌데 뭐 바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막,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도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리고요, 얘는 이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하면 밴드위스라고 하는 이제 대역폭을 보면, 여러분 통신이론 시험에 배워서 알겠지만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그쵸?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런데요, 주파수가 100Hz하고 100Hz의 대역폭이 10%인 경우하고 1kHz의 10%인 경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의 10%는 10이에요. 밴드위스가 10Hz 정도예요. 얘의 10%면은 100Hz예요. 똑같은 10%가 아니에요. 그쵸? 실제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기가헤르츠 대역 쓰거든요. 그러면은 1, 10, 100, 1000만. 그러면 즉 이 얘기는 만약에 만헤르츠다. 만헤르츠의 10%면은 얼마예요? 1, 10, 100, 1000. 1, 10, 100, 1000만, 10만이니까 10만 헤르츠의 10%면은 만헤르츠예요. 그렇죠? 굉장히 넓어지는. 그냥 주파수가 높아지면 대역폭은 자동으로 증가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증가되는데 이왕이면은 높이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위성 쏘아 올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죠. 일단 로켓에 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파수 대역을 놓겠으면은 대역폭이 자동으로 증가돼요. 그래서 얘도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광대역이에요. 광대역으로, 광대역이면은 대역폭이 넓으면 차선도 넓으면 차가 많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이 넓다는 경우는 데이터 전송량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보면은 채널 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스카이라이프 달면은 나는 안 달아봤는데 저기 채널 수가 뭐 100개 막 그렇게 된다며.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어차피 전파 하나 날려보내면은 폭이 넓기 때문에 채널이 많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고요. 단점 있죠. 왜 이렇게 우리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기자 나오세요 그러면은 조금 한참 있다가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에 있는 기자 나오세요 조금 있다 대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 어젯밤에도 이제 축구 경기가 있었지만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은 이 집 소리에서는 벌써 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조금 있다가 와요. 공이 들어가. 왜냐면은 이제 얘가 워낙 높게 있다 보니까 전파가 방송국에서 쏴야 돼요. 그쵸? 쏘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돼.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있어서요. 얘가 지연이 생겨요. 이게 이제 전파 지연이라 전송 지연이 문제가 되는데요. 요거는 위성통신의 단점이에요. 전송 지연이 문제가 된다. 근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위성을 끄집어 내리든가 이제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워낙 멀리 높게 위성을 매다니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게 전파 지연 문제가 생겨요. 혹시 요즘 이제 DMB 보는 사람은 없지만 DMB도 조금 느리죠. DMB 방송 봐도 가장 빠른 건 일반 공중파예요. 그냥 디지털 방송이 그냥 안테나 달아가지고 보는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IPTV는 요즘 워낙 속도가 많이 빨라져가지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약간 느리더라고. 그래도 약간 한 1, 2초 차이가 나요. 이제 이렇게 우리 에코 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똑같이 틀어놓으면 이제 공중파 그냥 안테나 설치한 거하고 IPTV하고 약간 차이 있어요. 일반 공중파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는 조금 더 느리고, 위성 통신은 좀 더 느려요. 이제 전송 지연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얘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자동차에서 속도. 뒤에 나가면은 알겠지만 이제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것 같은 속도를 내비게이션이 이 속도를 알려주죠. 그쵸? 지금 과속 중이다. 이 속도 알려주는 거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도 조금 느려요. 걔도 이제 실제 계기판의 속도하고 얘의 속도하고 약간 차이가,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송지연 같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통신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맨 처음에 투자비하고요. 초기 투자비. 초기 비용이죠. 초기 비용. 초기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 이건 단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 비용 대비 운용비는요.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전체적인 통신비는 저렴해요. 조금 말이 안 되지, 그치? 초기 비용이 많이 들 뿐이지 맨 처음에 올리는 데만 많이 들지 그 이후로 얘를 활용해서 통신을 사용하는 데는
비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얘는 이제 유지보수를 안 하잖아. 일단 얘는 유지보수가 안 돼. 유지보수 하려면은 사람이 로켓 타고 올라가가지고 걔를 고친 다음에 다시 내려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 그냥 새로 만들어서 그냥 쏘아 올리는 게 더 싸죠. 그러니까 통신비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 위성통신의 장점 중에 하나가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해. 어떻게 통신 비용이 쌀 수 있지? 위성이 비싼데. 그거는 초기 비용이 비싼 거고요. 초기 비용이 비싼 거고 한번 쏘아 올리면 그 뒤로의 그 걔를 이용한 통신 비용은 싸요. 전체적인 왜냐면 많이 보낸다 그랬잖아요. 통신의 우리 가장 큰 목적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멀리 싸게 보내야 되니까. 멀리 보내야 되니까. 통신 비용이 좀 저렴하다. 그 다음에 어디서나 뭐 통신이 가능하니까 뭐 신속성 특성이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단점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전송 지연이에요. 전송 지연. 그 다음에 또 얘가 위성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론 위성의 높이에 따라서 대기권에 있는 애도 있고, 대기권 바깥쪽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구름이 끼거나, 폭풍이 치거나, 그러면은 좀 통신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파 방해 같은데 좀 약해요. 그리고 한번 궤도에 한번 딱 올리면 얘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만약에 우리 기지국이야. 그럼 기지국의 한쪽에다가, 이쪽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쪽에다가 기지국을 하나 추가 설치를 했어. 그런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에 상권이 이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이쪽은 뭐 3개 있던 거 2개로 줄이고 이쪽에 늘리고 이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데요. 얘는 이제 단점이 한번 고정이 되면은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게 궤도가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한정된 궤도. 한정된 궤도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구성이 조금 나쁠 수밖에 없어요. 내구성이 불량하다인데, 내구성은 이제 튼튼하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다고 튼튼하지 않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들어. 튼튼하게 정말 잘 만들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건 위성통신은 만드는 거 나중에 이제 뭐 유튜브나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별 1호 뭐 이런 아리랑 1호 그런 거 쏘아 올리면서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많이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면은 거의 수작업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왜냐하면 많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얘는. 한 2-3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능 테스트 다 해서 일일이 회로를 다 굽더라고. 굽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여러분 이제 전공자들이니까 전자회로나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자회로나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면 지금 우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온도 변화나 이런 거가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크지 않은데, 우주로 나가면은 환경이 지금 우리 대기권에 있는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았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온도 차가 워낙 극심하대요. 극심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불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모든 회사들이 블랙박스 같은 거 열심히 잘 만들어요. 근데 한 2년 쓰면 고장나. 자동차의 온도가 여름에는 내부가 한 60도까지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영상 60도 정도까지 올라가. 50에서 60도까지 내부 온도가, 차량 내부 온도가 햇빛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 영하 10 이상 내려가요. 그쵸? 10, 20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온도 차이가 거의 80도에서 100도를 견뎌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서 외부의 자동차에 장착하는 모든 센서 및 전자부품 및 모든 회로들은 한 80도의 변화를 겪어야 돼요. 적응을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더운 나라다. 사계절 여름만 있는 나라야. 뭐 동남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온도 변화가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전자회로 만들 때 무조건 이것까지 할 필요 없. 이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얘까지 이 정도만 안 해도 한 20도 정도만 그냥 왔다 갔다 잘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우주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에 따라 또 보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구성 같은 경우들이 이제 불량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우주 쓰레기로. 왜냐하면 망가졌어, 이제 위성이. 망가졌으면은 이제 신호를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나중에 어떻게 돼? 그냥 우주 떠돌아다니고 혼자서. 이제 이것 때문에 한참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얘를 가끔 하다가 이제 해외 뉴스 같은 데 보면 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기권에서 이렇게 공중 폭파가 되죠. 이렇게 그 마찰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끔 하다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냅두면은 이제 우주 쓰레기가 돼가지고 이제 마치 우리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처럼 우주선을 타고 나가면은 철조가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떠다니다가 이제 뭐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내구성인데요. 위성통신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특성이에요. 특성인데 이제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고 광대역이니까 일단 주파수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악이나 바다나 사막 같은 이제 기존의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 지역까지 통신이 가능해요. 통신 지역이 가능하고 통신비가 저렴하다는 거. 초기 이거는 요 통신비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비용이지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만 따졌을 때는 통신비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장거리 전송. 단점은 전송 지연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전송 지연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성 통신을 구분할 때 이제 장단점 첫 번째. 위성 통신을 이제 구분하는 장단점이고요.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궤도에 따라서 궤도니까 높이를 얘기해요. 위성 통신. 저궤도, 중궤도, 그 다음에 타원형 고궤도, 그 다음에 정지궤도. 잠깐만. 정지궤도. 가장 중요한 건 정지궤도. 요거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위성을 지구상에서 이제 높이가 얼마만큼 높이 있는 이렇게 높이 쏘아 올리느냐, 궤도가 높느냐 낮으냐에 따라서 저궤도냐 중궤도냐 고궤도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얘는 한 1000에서 2000km 1000에서 2000km 정도 조금 낮게 대기권에. 그 다음에 얘는 중궤도 같은 경우는요 1000에서 만에서 한 2만 만에서 한 2만 킬로미터 되고요. 얘는 4000km. 4000km 정도. 4000km 정도. 정지 궤도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저궤도는 언제 많이 쓰냐면요.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있어. 내가 여기에 위성이 있을 때는 요만큼 커버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정지궤도가 38,000 그 다음에 위성이 한 이 정도 있으면은 커버할 수 있는 4만 일십 백천만 4만 4천년이라 4만. 그러면 이제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빔을 쏜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그림자랑 똑같죠? 그렇죠? 프레쉬로 그림자 이렇게 하면 좁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커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크고요. 그러면은 내가 저궤도로 위성을 쏴서 내가 전 세계가 통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야 돼요. 그 산업이 뭐냐면 이리듐 들어봤나요? 이리듐 글로벌 스타 이런 애들이
원래 이리듐이 맨 처음에 나서 되게 획기적이었던 게 위성을 한 60개를 막 쏴 올리는 거야. 우리 기지국처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 이리듐 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로밍할 필요도 없고 통신 시스템도 갖고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막에서나 바다에서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한참 선전했었어요. 이리듐 위성 전화.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사막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되게 안테나 굵어가지고 까매가지고 무전기처럼 된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리듐 전화기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전 세계가 한 66개, 33개에서 한 60개 정도 이게 이리듐이 66개인가 그래요. 글로벌 스타고. 그래서 쏘아 올리면 위성통신 이쪽에 이리듐에 가입하면은 나는 세계 어디서를 가든지 로밍할 필요도 없고 휴대폰 하나로 휴대폰을 교체할 필요도 없고 유심을 바꿀 필요도 없고 다 되니까 그러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게 글로벌 개념이 조금 깨진 게 사용되는 주파수가 나라마다 특별한 이 부분 주파수는 내가 쓸 거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위성통신 혹시 구글 위성지도나 아니면 다음에 위성지도 우리나라 본 적 있어요? 군사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죠. 이게 전파를 이렇게 쏴서 이제 못하게, 그러니까 일부러 가려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이제 찍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죠. 또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나라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개념은 깨져서 근데 이제 뭐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영화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 나오면 아직도 이렇게 커다란 전화기 들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막이나 아니면 히말라야 등반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터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지금 저궤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탐사, 오디세이 이런 애 오디세이. 그 다음에 타원형 고궤도는 이제 이동통신. 그러면 얘를 위성통 쓰는데요. 그러면 저궤도나 중궤도나 고궤도니까 타원형 고궤도니까 궤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궤도나 올라가면 주파수와 궤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성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위성의 개수는 줄어든다. 어떻게 보면 정지궤도도 고궤도 위성 중에 하나예요. 정지궤도도 고궤도 위성 중에 하나인데 위성통신에서 얘가 가장 중요해요. 개념 자체가 지구예요. 정지궤도 그러면은 궤도가 정지되어 있느냐? 정지궤도 또는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정지위성. 정지니까 멈춰있는 위성. 그럼 우주공간에 이렇게 딱 멈춰있냐?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는 돌고 있는데. 지구는 태양을 따라 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 개념은요. 지구야. 지구인데요. 지구본을 위에서 봤어요. 적도에. 여기가 극지방이에요. 북극이고요. 여기가 적도야. 이제 적도상공에 위성을 3개를 쏘아 올려요. 이렇게 인공위성을 이렇게 3개를 쏘아 올리면 이렇게 극지방 어차피 남극하고 북극은 사람이 살지 않죠. 곰하고 펭귄만 살지. 그러니까 이쪽은 뭐 통신이 안 돼도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적도상공에 인공위성을 3개를 쏘아올리면 지구 전체를 커버한다. 그런데 이 궤도가 정지위성 궤도가 얘가 지구야. 얘가 인공위성이야. 그런데 지구가 돌 때 같이 돌아요. 속도가 같이 돌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여기서 볼 때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인공위성이 어떻게 돼요? 항상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지궤도예요. 그래서 얘는 정지위성은 그러니까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는 거죠. 그쵸? 자전은 내가 스스로 도는 게 자전이잖아. 얘는 공전이잖아. 우리는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잖아. 이렇게 말을 잘 파악해야 돼. 모든 시험이 이제 그렇죠? 지구 주위를 도는 거니까 지구를 공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공전하는 게 아니라 위성이 지구를 대상으로 공전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위성이 공전 주기하고 정지위성은 그 다음에 지구의 스스로는 그러니까 자전 주기죠. 그쵸? 자전 주기가 같아요.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아. 즉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쵸?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지구에서 볼 때는 지구국 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지구국이랑 똑같아. 고정된 것처럼 보이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정지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35,860 60km 상공에 위성을 3개 쏘아 올리면 미터 적도 상공에 한 개의 위성이 3분의 1씩 커버를 하는 거죠. 그쵸? 120도씩 커버되는 거지. 지방을 제외한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통신이 가능하다. 요게 정지궤도 위성이에요. 3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면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통신이 가능하다. 그럼 얘는 위성을 따로 추적할 필요가 없죠. 위성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의 위성들이 그러니까 얘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쵸?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여기에 따라 도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일반 고궤도 위성이나 이런 중궤도 저궤도는 거의 이제 지구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궤도가 뭐 이제 뺑글뺑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그쵸? 늘어지는. 지구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니까 통신이 가능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특징은 똑같죠. 대륙간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이 3개 쏘아 올리면은 뭐 지구 반대편까지 다 통신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뭐 대용량 전송 가능하고요. 반드시 이제 전송 지연은 위성 통신의 단점이 어쩔 수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뭐 기상통신 중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극지방을 이렇게 도는 통신, 그러니까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는 이제
극궤도 위성이 또 있긴 하고요. 정지위성하고 이제 위성 통신의 장단점 꼭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상, 뭐, 태풍이 있으면은, 기상, 위성사진 이렇게 보내주죠. 그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저궤도 위성이에요. 이렇게 대기권, 이제 이쪽이 상공에 있어서, 기상에서는 이제 극지방, 여기, 이렇게 적도, 그 다음에 남극하고, 이렇게, 북극하고 남극 있으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돌면서, 위아래로만 돌아도 이제 지구 스캔이 다 가능한 거죠. 그쵸?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극궤도 위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위성을 뭐라고 하냐? 위성국이라고 해요. 위성국. 위성이라 해서 위성국이라고 하고요. 우리 전화인을 전화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파라볼라 안테나처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지구에 있는 거는 지구국. 지구국이라고 해요. 위성국과 지구국.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성국하고 위성국끼리 통신 가능하겠죠. 이쪽에서 이쪽 보내려면 지구하고 위성국 통해서 다시 위성국하고 위성국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통신 시스템은 이제 위성국 간 이렇게도 통신이 가능하고요. 지구국, 위성국, 지구국, 뭐 이런 식으로 지구, 뭐 이런 데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위로 올라가는 신호,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것 보고 상향 링크라고 하고요. 상향이라고 하고 내려오는 거를 하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향. 이동통신에도 이러죠. 그쵸? 내 핸드폰에서 기지로 가는 걸 상향 링크라고 하고 내려오는 거를 하향 링크라고 하죠. 잠깐 쉬었다가 위성 시스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